여러분이라면 용서하시겠어요? 남은 인생이 더 길진 않지만 혼자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제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35해 함께한 남편에게 배신당했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모든 징조는 이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입니다. 65살 작년에 평생 다니던 회사를 퇴직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만 했습니다.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 장만하느라 내 인생은 뒷전이었죠. 퇴직하고 나니 갑자기 하루가 너무 길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취미라고는 집안일밖에 없었고 친구들은 다들 자기 삶에 바빴죠.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낯선 노인의 얼굴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 김철수는 저보다 2해 앞서 퇴직했어요. 처음에는 그도 집에만 있어서 답답해했지만 골프를 시작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해질 무렵에야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그저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묵묵히 밥을 먹었죠. 오늘 골프 어땠어? 그냥 그랬어. 내일은 뭐 할 거야? 또 골프장 갈 거야. 이게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한숨만 나왔어요. 나는 언제쯤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어두운 색상의 옷만 입던 사람이 갑자기 빨간 셔츠를 입고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는 골프 모임에서 드레스 코드라도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목욕을 하고 나왔을 때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35해 살면서 향수를 뿌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향수 새로 샀어? 응? 아, 골프 친구가 선물해줬어. 괜찮지? 왠지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는 것 같았어요. 식사 중에도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문자가 올 때마다 실실 웃는 모습이 낯설었죠. 누구랑 그렇게 재밌는 얘기해? 그냥 골프 단체 채팅방이야. 별거 아냐.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밤에는 자다가 일어나 베란다에서 소곤소곤 통화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남편의 행동이 점점 더 수상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평소보다 더 일찍 골프를 간다며 나갔는데 우연히 마트에서 머리를 염색하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어요. 흰머리가 많았던 사람이 갑자기 검은 머리로 변해 있었죠.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었어요. 마음이 불안해져 남편의 골프 가방을 살짝 뒤져봤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새 지갑과 여자의 사진이었어요. 14은 어려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요즘 뭔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영수가 우리 이혼하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너무 오래 참고 살았어. 나도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어.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곧이어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 충격적이었죠. 골프장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사람. 알고 보니 그 사람은 14 어린 골프장 캐디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 얼굴도 생각 안 나? 창피하지도 않아?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어요. 35년 동안 지켜온 가정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야말로 창피하지 않아? 늘 일만 하고 집에 와서도 텔레비전만 보고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남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그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한 건가 싶었죠. 하지만 지금 와서 이런 말을 듣는 건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럼 집도 돈도 다 놔두고 나가. 내가 평생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내가 가진 건 다 가져가. 자존심을 세워 말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마음을 돌릴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예상 밖으로 남편은 쿨하게 대답했죠. 그래. 이틀 후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떠난 후 발견한 것은 텅 빈 통장과 대출증명서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더 큰 배신을 마주하게 되었죠. 알고 보니 남편은 퇴직금과 대출금 전부를 코인 투자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 캐디 여자가 데려간 고수익 설명회가 함정이었던 거예요. 조만간 상장된다는 말에 속아 수억을 날렸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코인 사이트는 어느 날 갑자기 폐쇄되었고 남편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가슴속에서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끼고 모아온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자식들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가정을 꾸리느라 바쁜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잠시 여행 중이다라고만 말했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형편없이 구겨진 옷차림의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좀 들어가도 될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간 문을 닫아버리고 싶었지만 오랜 습관처럼 옆으로 비켜서 들어오게 했어요. 그 여자가 음란 영상 찍어 협박해. 자식들한테 보낸다고 해. 남편의 말에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로맨스 피싱에 몸캠 피싱까지 당한 거였어요. 골프장 캐디인 줄 알았던 그 여자는 사실 조직적인 사기단의 일원이었던 겁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같이 살던 세월이 있는데 다시 시작하게 해줘.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연민, 배신감이 뒤섞여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나니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했어요.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돈은 사라졌고 집은 대출로 가득 차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남편은 계속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말 미안해. 이런 짓을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겠나. 남편의 흐느끼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35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몇 년은 더 늙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죠. 문득 우리가 처음 만났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25살 활기 넘치던 청년이었던 그 모습이요.
그때는 서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기뻐하던 모습도 떠올랐어요. 내가 너무 무심했나? 내가 일만 하던 사이 외로웠던 걸까? 마음속으로 자문했습니다. 혹시 내가 남편에게 더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털어냈죠. 아무리 그래도 가정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날 이유는 되지 않았으니까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준비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랜 습관은 쉽게 버려지지 않더군요. 남편을 위해 밥을 차리는 일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테이블을 차리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밥 먹어. 말투는 차가웠지만 그래도 식사는 함께 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거였으니까요. 남편은 어색하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식사 중에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죠. 그의 눈에서 후회와 슬픔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어. 경찰이 그랬잖아. 그런 사기단은 잡기 어렵다고. 남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털썩 어깨가 내려앉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앞으로 어디서 살 거야? 친구 집에서 신세 지고 있어. 하지만 오래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대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식사 후 남편은 씻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 사이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문득 거실에 두고 온 핸드백이 생각났습니다. 지갑을 확인하고 싶어 살짝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본 광경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침실 한켠에 서 있던 남편은 내 장지갑을 열어 현금을 꺼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놀라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아, 이건 그냥 말을 더듬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한 거였구나.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던 연민의 감정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대신 차가운 분노가 차올랐죠. 나가.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남편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숙였어요. 슬그머니 방을 나가더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내 안에서도 끝나는 느낌이었어요. 빈집에 혼자 남겨진 저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속에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는 느낌이었죠. 그래도 저 사람도 피해자였을까? 아니면 내가 그냥 평생 바보였던 걸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문득 이제 막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예전 같으면 아침부터 남편 밥을 챙기고 집안일을 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쇠약해 보이는 얼굴이지만 눈빛은 어제와 달리 조금 더 강해 보였죠.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아보자.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나,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은행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남아있는 돈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다행히 제 개인 통장은 남편이 손대지 않았더군요. 퇴직금의 일부와 평소 따로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당장 굶지는 않을 정도였어요. 은행 일을 마치고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돈 아끼려고 카페에 잘 가지 않았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얼굴에 내리쬐었어요. 혼자 사는 게 맞는 걸까?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5년을 함께 했는데 이제 와서 혼자 산다는 건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쩌면 이게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아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집에 안 계신다면서요? 무슨 일이에요? 차마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없어 아빠가 좀 쉬고 싶대서 친구 집에 가 있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아빠한테 전화해도 안 받으시던데.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괴롭지만 그들이 상처받는 것은 더 보기 싫었습니다. 아빠가 요즘 좀 힘드셔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저녁 딸 수연이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수연이는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오빠한테 들었어요. 수연이의 따뜻한 품에 안겨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배신, 사기를 당한 일, 그리고 마지막에 지갑을 훔치려 했던 일까지. 수연이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엄마, 당신이 너무 불쌍해요. 평생 희생하셨는데. 수연이의 말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누군가 내 아픔을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괜찮아.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솔직히 막막했습니다. 65에 새 출발이라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수연이는 그날 밤 함께 자고 가겠다며 짐을 풀었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저녁을 함께 준비하면서 웃고 떠들었죠. 잠시나마 근심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취미 같은 거 없어요? 뭐 배우고 싶은 거라든가. 수연이가 물었어요. 문득 예전에 못다 이룬 꿈이 생각났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 너희 아빠 만나기 전에는 미술학원도 다녔었지. 정말요? 그럼 다시 시작해봐요.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취미 교실도 많이 있대요. 수연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던 나의 꿈, 나의 욕망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수연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근처 주민센터 문화교실 안내지를 가져다 주었어요. 엄마, 한번 둘러보세요. 재미있는 강좌가 많을 거예요. 수연이가 떠난 후 한참을 그 안내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수채화 교실, 실버 요가, 중장년 댄스 스포츠 등 다양한 강좌가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박숙자라는 여성분이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그 말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선생님이 기본적인 수채화 기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저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붓을 움직이다 보니 예전에 배웠던 감각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2시간의 수업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은 서툴렀지만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성취감이 너무 좋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옆자리에 박숙자 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첫 수업치고는 정말 잘하셨어요. 저랑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센터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사실 저도 이혼했어요. 남편이 젊은 여자랑 도망갔죠. 박숙자 씨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친근감이 느껴졌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과 대화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박숙자 씨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분은 어떻게 됐어요? 경찰에 신고하셨다면서요? 그 질문에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 남편에 대한 소식은 듣지 못했거든요. 그날 집에서 나간 이후로 연락도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로 소식이 없어요.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민호였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봤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디서? 건설 현장에서요. 제가 업무차 갔던 건설 현장에 아빠가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회사원으로 근무하며 한 번도 육체 노동을 해본 적 없는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이라니. 정말? 아빠가 맞아? 네, 확실해요. 처음에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니. 분명 증오해야 할 사람인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며칠 후 용기를 내어 민호가 말했던 건설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일꾼들이 삼삼오오 모여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남편을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혼자 구석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2달 만에 보는 모습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 뼈만 남은 듯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게 변해 있었어요. 흰머리도 훨씬 많아져 있었습니다.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갔어요. 철수야. 남편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자 눈이 커졌고 이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살아야 하니까.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미워해도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마음 아프게 느껴졌어요. 어디서 지내? 고시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 내밀었어요. 아침에 민호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준비해온 것이었죠. 먹어. 남편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손이 거칠어져 있었어요. 평생 사무직으로만 일하던 손이 이제는 굳은 살로 가득했습니다. 고마워. 쓸쓸히 도시락을 먹는 남편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미움, 연민,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는 없다는 것도 분명했죠. 난 이제 가볼게. 돌아서려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영수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사과는 받아들일게. 하지만 용서는 아직 모르겠어. 남편의 이기적인 선택으로 우리 가족이 무너졌고 평생 모은 돈도 사라졌습니다.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을 다시 받아들일 생각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비참하게 살게 내버려 두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연의 끝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수채화 교실에 갔을 때 박숙자 씨에게 남편을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미워해야 하는데 그렇게 비참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박숙자 씨는 따뜻하게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그런 거예요. 미워도 정이 남는 법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자신의 행복이에요. 이제는 영숙 씨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예요. 옆자리에 앉은 박숙자라는 여성분이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그 말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선생님이 기본적인 수채화 기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저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붓을 움직이다 보니 예전에 배웠던 감각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2시간의 수업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은 서툴렀지만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성취감이 너무 좋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옆자리에 박숙자 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첫 수업치고는 정말 잘하셨어요. 저랑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센터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사실 저도 이혼했어요. 남편이 젊은 여자랑 도망갔죠. 박숙자 씨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친근감이 느껴졌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과 대화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박숙자 씨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분은 어떻게 됐어요? 경찰에 신고하셨다면서요? 그 질문에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 남편에 대한 소식은 듣지 못했거든요. 그날 집에서 나간 이후로 연락도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로 소식이 없어요.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민호였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봤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디서? 건설 현장에서요. 제가 업무차 갔던 건설 현장에 아빠가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회사원으로 근무하며 한 번도 육체 노동을 해본 적 없는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이라니. 정말? 아빠가 맞아? 네, 확실해요. 처음에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니. 분명 증오해야 할 사람인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며칠 후 용기를 내어 민호가 말했던 건설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일꾼들이 삼삼오오 모여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남편을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혼자 구석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2달 만에 보는 모습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 뼈만 남은 듯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게 변해 있었어요. 흰머리도 훨씬 많아져 있었습니다.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갔어요. 철수야. 남편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자 눈이 커졌고 이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살아야 하니까.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미워해도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마음 아프게 느껴졌어요. 어디서 지내? 고시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 내밀었어요. 아침에 민호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준비해 온 것이었죠. 먹어. 남편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손이 거칠어져 있었어요. 평생 사무직으로만 일하던 손이 이제는 굳은 살로 가득했습니다. 고마워. 쓸쓸히 도시락을 먹는 남편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미움, 연민,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는 없다는 것도 분명했죠. 난 이제 가볼게. 돌아서려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영수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사과는 받아들일게. 하지만 용서는 아직 모르겠어. 남편의 이기적인 선택으로 우리 가족이 무너졌고 평생 모은 돈도 사라졌습니다.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을 다시 받아들일 생각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비참하게 살게 내버려 두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연의 끝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수채화 교실에 갔을 때 박숙자 씨에게 남편을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미워해야 하는데 그렇게 비참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박숙자 씨는 따뜻하게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그런 거예요. 미워도 정이 남는 법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자신의 행복이에요. 이제는 영숙 씨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예요. 옆자리에 앉은 박숙자라는 여성분이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그 말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선생님이 기본적인 수채화 기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저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붓을 움직이다 보니 예전에 배웠던 감각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2시간의 수업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은 서툴렀지만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성취감이 너무 좋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옆자리에 박숙자 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첫 수업치고는 정말 잘하셨어요. 저랑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센터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사실 저도 이혼했어요. 남편이 젊은 여자랑 도망갔죠. 박숙자 씨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친근감이 느껴졌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과 대화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박숙자 씨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분은 어떻게 됐어요? 경찰에 신고하셨다면서요? 그 질문에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 남편에 대한 소식은 듣지 못했거든요. 그날 집에서 나간 이후로 연락도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로 소식이 없어요.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민호였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봤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디서? 건설 현장에서요. 제가 업무차 갔던 건설 현장에 아빠가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회사원으로 근무하며 한 번도 육체 노동을 해본 적 없는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이라니. 정말? 아빠가 맞아? 네, 확실해요.
처음에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니. 분명 증오해야 할 사람인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며칠 후 용기를 내어 민호가 말했던 건설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일꾼들이 삼삼오오 모여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남편을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혼자 구석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2달 만에 보는 모습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 뼈만 남은 듯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게 변해 있었어요. 흰머리도 훨씬 많아져 있었습니다.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갔어요. 철수야. 남편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자 눈이 커졌고 이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살아야 하니까.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미워해도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마음 아프게 느껴졌어요. 어디서 지내? 고시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 내밀었어요. 아침에 민호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준비해온 것이었죠. 먹어. 남편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손이 거칠어져 있었어요. 평생 사무직으로만 일하던 손이 이제는 굳은 살로 가득했습니다. 고마워. 쓸쓸히 도시락을 먹는 남편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미움, 연민,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는 없다는 것도 분명했죠. 난 이제 가볼게. 돌아서려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영수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사과는 받아들일게. 하지만 용서는 아직 모르겠어. 남편의 이기적인 선택으로 우리 가족이 무너졌고 평생 모은 돈도 사라졌습니다.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을 다시 받아들일 생각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비참하게 살게 내버려 두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연의 끝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수채화 교실에 갔을 때 박숙자 씨에게 남편을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미워해야 하는데 그렇게 비참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박숙자 씨는 따뜻하게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그런 거예요. 미워도 정이 남는 법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자신의 행복이에요. 이제는 영숙 씨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예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봄이 되자 주민센터 미술반 사람들과 야외 스케치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공원에 앉아 꽃이 피는 풍경을 그리는 일이 너무 즐거웠어요. 35년 만에 찾은 나만의 시간이었죠. 박숙자 씨와는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덕분인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다녔습니다. 때로는 다른 미술반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미술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영숙 씨, 정말 재능이 있으세요. 다음 달에 열리는 시니어 작품전에 출품해 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겁이 났습니다. 내 그림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박숙자 씨와 다른 반 친구들의 응원에 용기를 내어 동의했습니다. 작품 준비를 위해 매일 몇 시간씩 그림을 그렸어요. 주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화폭에 봄날의 공원 풍경을 담았죠.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홀로 앉아 책을 읽는 노년 여성의 모습이었어요. 그 여성은 바로 저였습니다. 작품전 당일 긴장된 마음으로 전시장에 도착했어요. 제 그림은 입구 쪽에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제 작품을 바라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어색했지만 동시에 뿌듯했어요. 엄마, 뒤를 돌아보니 민호와 수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응원하러 왔어요. 엄마 그림 정말 멋져요. 아이들의 응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전시장 구석에서 낯익은 모습이 보였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여전히 야위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깨끗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남편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아빠한테 엄마 전시회 소식을 전했어요. 괜찮죠? 순간 화가 날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이렇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제 새로운 시작을 지켜보는 모습이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전시회가 끝나고 나오는 길,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멋진 그림이었어. 넌 항상 재능이 있었는데 내가 미처 알아주지 못했구나.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내가 모은 돈이야. 내가 화실을 계속 다닐 수 있게.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일용직으로 고생하면서도 돈을 모아 나에게 주려 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필요 없어. 난 충분히 잘 지내고 있으니까.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도 넌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야. 난 정말 후회해. 모든 걸 망쳐버려서. 이제 와서 후회해도 돌이킬 수는 없어. 남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해. 그저 너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해. 남편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는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과의 삶은 끝났지만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구나.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조용한 집안이 반겨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고요함이 외로움으로 다가왔지만 이제는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거실 한켠에 놓인 이젤 위에는 다음 작품을 위한 빈 캔버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앉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물 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셨죠? 저는 용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저 제 삶에서 지워버렸을 뿐이죠. 65의 새로운 시작이 두렵기도 했지만 지금은 매일이 설레고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색채가 가득하길 바랍니다.